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11월 12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루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관련 종목들이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1% 정도 상승했고 코스닥도 2.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좀 최근에 원자력 테마와는 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확실히 테마에 대한 주도가 지금 이제 반도체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계속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도 조금씩 움직임이 있고요. 확실히 주도주가 주기적으로 좀 변경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는 지금 4,15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고 기관 투자자가 8,500억을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4,1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합니다. 반도체 종목이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견인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중견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그런 관세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씩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간 만큼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목표 가격이 지금 7,000포인트 이상으로 제시되었던 코스피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승에 대한 기류가 확실히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 지금 유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4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11월 들어와서부터는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 투자자가 그 매도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데요. 근데 기관 투자자도 보시면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수급들은 크게 코스피에 지금 유입을 하지 않고 있다. 11월 들어서는 좀 이제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연일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또 한번 떨어질 수 있는 매도할 수 있는 수급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2.5% 올랐고요. 바이오 종목 위주로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2,700억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가 1,000억 매수를 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이제 코스피만큼 상승폭이 나오지 않았고요. 여전히 이제 1,000포인트 아래에 위치를 하면서 4,000포인트를 도달한 코스피와는 정말 소외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일단 대장주들이 다 바이오 종목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장주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2,700억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1,100억 매수하면서 일단은 뭐 수급이 연일 들어와 주진 않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유입이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해외 증시도 니케이 지금 이제 0.4%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고요. 상해 종합은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케이와 상해 종합도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나스닥도 어제 하락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보합 마무리를 했고 다우 산업도 1% 가까이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증시 자체는 이제 보합 마무리 혹은 이제 상승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원자력 테마 같은 테마들은 계속해서 미국 증시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움직임을 봐야 되고요. 아무래도 그런 이 버블에 대한 우려감을 제기했던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주가에 대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한 소식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는 1,466원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했습니다. 4.5원 정도 올라왔고요. 이제는 우리가 좀 우려하던 범위까지 상단까지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이제 금리 인하가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원화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달러에 대한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게 지금 이제 1,400 후반대까지 도달을 했다. 이 수준이면 사실 이제
9년, 8년 요때 금융위기가 도달했을 때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무시하기가 어려운 그런 수준이고요. 꾸준히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우리나라 원달러 이 환율이 점점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좀 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달러뿐만이 아니라 중국 위안화, 유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던 가격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유로가 이제 1,700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제 미국의 12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제 전례 없이 지금 분열이 되어 있고 12월에 대한 인하 확률이 반반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정책금리 결정회의를 앞두고 연방준비제도 내부의 분열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경로가 불투명해졌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 차례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부진한 노동시장 가운데에 이 두 개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고요. 분명히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금리를 아주 높게 고금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경기가 침체가 된다. 그죠? 경기 침체가 된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를 높인 의도 자체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이 경기 침체에 의해서 다시 금리가 낮아지게 되죠. 저금리가 나타나게 되면서 또 그게 인플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제는 이 사이클을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금리를 선택했던 이 경기 침체가 먼저 발생을 했습니다.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요거는 이 경기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사이클과는 다른 외부적인 변수가 들어오면서 예상치 못한 이제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크게 빠르게 다가왔고요. 그래서 금리를 엄청나게 초저금리로 낮춰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저금리는 사실 금융위기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더 이제 코로나로부터 더 풀리면서 인플레가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고 그게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전례 없는 고금리로 연결이 되는 바람에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금리를 유지한 지 꽤 되었는데도 시장에 대한 위험 자산들은 여전히 잘 버티고 있고요.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아직도 풍부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지금 금리를 내리기에는 인플레로 갈지 다시 아니면 이 경기 침체로 갈지 이 두 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이 사실상 이 인플레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경기를 이제 둔화 혹은 연착륙을 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금리를 조금씩 내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인플레냐, 경기 침체냐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파월 의장은 계속 이제 천천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고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의 주요 또 둔화 이슈, 침체 이슈가 될 수 있었던 미국의 셧다운이 이제는 종료가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게 해결됨으로써 이제는 좀 큰 산을 넘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근데 여전히 이제 미국 민주당과 미국 공화당의 이 싸움이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럼 이번에야 이제 셧다운이 40일 정도에서 끝났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이 주된 싸움의
원인이 오바마 헬스케어에 대한 법안이었는데요. 그 모두가 이제는 예산 싸움이었습니다. 미국 자체가 그만큼 이 예산에 대한 버거움이 좀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렇다는 것은 사실 미국의 이 국채 발행을 마구마구 찍어야 되고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치솟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고용시장 악화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긴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시장이 빠르게 흘러가고 다양한 변수가 발생함으로써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분석하는 것이 하루하루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큰 흐름을 맥락을 잡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 속에 이제 AI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 그런 이제 대규모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이제 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더 활발하게 이제 이 시장이 돌아갈 수 있다. 근데 한 가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봤던 그런 이제 기업의 활발한 투자가 어떻게 보면 또 채권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자금을 투입을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또 그런 것들이 이러한 이제 채권이 막히게 되고 그런 돈이 버블이 터지게 되면 오히려 그런 큰 투자가 뭔가 신기루처럼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활성화로 기대를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시장 분위기 보았고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종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먼저 보겠습니다. 0.9% 올랐고요. 78,9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전히 7만원 후반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크게 최근에는 움직임 없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내내 재미없고 저번 주 말부터 해서 좀 하락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한 2주 정도 좀 지루하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추세는 아직도 살아있고요.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차트를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된다. 일단 미국의 이 대표하는 SMR 기업들은 사실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평소에도 이제 반토막이 났다가 또 2배, 3배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저는 우려하진 않고요. 이 기술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은 주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죠. 이 현재 상황보다 너무 과하게 주가가 올랐다.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인 그런 이제 이 기능, SMR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원전에 대한 기능,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던 방향이 거기라고 한다면 그 방향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어떤 이 투자자들의 명분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대표로 말씀드리면 몇 년 동안 이제 그 전력에 대한 인프라 증가, 그 다음에 그러한 이 수요에 대한 증가를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사실 올라갔다 떨어졌다가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한 4배 정도 올라가는 데까지는 한 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주가를 올리는 것은 한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이제 횡보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집중할 필요 없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가 가볍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오늘 뭐 758주 정도밖에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가 오히려 조금 매도했고, 보험, 그 다음에 투신, 연기금 투자자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일단 연일 매도를 끝내고 멈춰 있는 상태이고,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최근에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은 언제든 반전이 될 수 있고요. 지금 다른 테마로 갔던 수급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나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0.6% 정도 하락했고요. 62,000원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찬가지 큰 재미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61선 근처에서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일단은 단기 급등 이후에 좀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상실감이 크겠지만
결국에는 현대건설에 대한 주요 프로젝트는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건설도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2차 사이클이 온다고 했을 때는 확실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을 해도 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2,000주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56,000주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전기술이고요. 한전기술은 1.1% 정도 하락했습니다. 94,800원, 유사하게 비슷한 구간에서 마무리되었고요. 네, 큰 밴드 안에 여전히 주가가 갇혀 있습니다. 121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확실한 그런 명분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상승에 대한 명분과 하락에 대한 명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급등했던 주가가 좀 지루하게 흘러가는 모습이고요. 네,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도 진행을 했습니다. S&T 에너지도 꾸준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LNG 관련된 테마들이 조금 조정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꽤 많이 떨어졌는데요. 일단 적절한 구간에서 이제 자리를 잡을 겁니다. 지금 수준에서 좀 자리를 잡아 보이지만 향후 이제 움직임에 따라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S&T 에너지에 대한 본질을 본다면 향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발주될 수 있는 그런 기자재에 대해서 S&T 에너지도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SMR 테마로 확실히 엮임으로써 S&T 에너지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히려 S&T 에너지의 테마가 엮인 그날부터 해서 주가가 더 크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AI에 대한 버블 이슈가 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는 듯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5,900주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6,300주 매수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BHI고요. BHI도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이제 저점 라인에서 주가를 마찬가지 며칠째 횡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떨어지고 나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BHI도 121선을 웬만하면 뚫고 내려가지 않는데요. 이전에 한번 뚫고 내려갔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도 아주 크게 떨어졌다가 한번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러한 움직임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AI가 버블이 아니다. 결국에는 가장 필요한 것은 에너지에 대한 전력 수급이고 그게 주요하게 기자재가 정말 수급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향후 이제 2, 3년 뒤면 그 수급이 부족한데 그걸 이제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질 때 정말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56,000주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거의 변화 없었습니다. 성원밴드도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8,750원 비슷한 라인에서 수준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큰 밴드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성원밴드도 아주 오랫동안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올라가는 모습도 나오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이제 플랜트에 대한 발주가 커지고 그 다음에 LNG에 대한 활발하게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왔을 때 또 성원밴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성원밴드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오늘도 32,000주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 44,000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태웅이고요. 태웅은 500원 정도 상승해서 1.9% 정도 올랐습니다. 26,150원이고요. 마찬가지 흐름이죠. 바닥 라인을 잡아가는 듯한데요. 여전히 이제 태웅도 크게 떨어지고 있고 사실 BHI, S&T 에너지처럼 떨어지긴 했지만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악재 이슈가 나올 때부터 해서 거의 뭐 지금 한 4개월째 주가가 2개월째 그죠? 주가가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좀 반등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SMR에 대한 테마가 강하게 엮여 있다 보니 최근에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21선, 61선 모두 이제 데드 크로스로 하락을 했고요. 이제는 21선을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그런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한번 고를 길게 파면서 좀 움직임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꾸준히 최근에 매수를 시작했는데요. 2만원 진입하고부터는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27,000주 오늘 매수했고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는 30원 정도 매수했고요. 13,400원.
고점 대비해서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 이 수준에서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61선 근처까지 왔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같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자가 저가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요. 한참 이제 많이 매수할 때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최근에 다시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물량이 매집이 되고 나서 움직이지 않을까. 보선 파워텍은 2.2% 정도 하락했고요. 계단식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를 파고 또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반복하고 있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약했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큰 물량 없었습니다. 우리 기술도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였고요. 계속 이 구간에서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별 거래량도 적었고 외국인 투자자 좀 매도했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테마가 움직일 때 올라갈 겁니다. 그때까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봤고요. 이제 준비한 소식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더 중요합니다. 자, 먼저 볼 소식인데요. 국내에 이제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사실 되냐 마냐 계속 이제 싸우기만 하다가 끝났죠. 그러다 겨우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그게 또 몇 달 안 돼서 또 이렇게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까지 와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몇 년째 전력 수급 기본 계획만 짜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전력 비상사태라든지 그렇게 전력 수급에 대한 이 부족을 인지를 하고 거기에 합리적인 에너지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참 이제 눈살이 찌푸려지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좀 제대로 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일단은 SMR에 대한 건설과 해상풍력에 대한 비중을 높인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되는 12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4달부터 착수를 하게 됩니다. 12차 전기보는 지난 11일 정부가 공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반영할 예정으로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1차 전기보보다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SMR 건설은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고 대형 원전 건설 여부는 인공지능 확산과 산업, 생활, 전기화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일단 SMR은 그대로 건설한다는 것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실증 단지 정도는 필요하고요. 외산을 도입하든지 아니면 국산을 개발해서 도입하든지 그런 식의 움직임이 빠르게 지금 필요합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 미국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SMR 기술이 5년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느린 상황이고요. 정치적으로 계속 싸우다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이제는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이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해상풍력에 대해서 대폭 이제 늘린다라고 하니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11차 전기본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컸거든요. 2035년 기준으로 거의 30%에 달하는 비중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디까지 늘릴지가 상당히 의아합니다. 그래서 28%까지 늘리는 것도 사실 재생에너지를 매년 수기가와트 이상씩 늘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렸을 때에 대한 부작용을 정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력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10년간 50%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선진국에 집중된다라는 이것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기에 대한 절대적인 용량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만 이 용량과 더해서 전기적인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공급이 되어야 된다. 에너지가.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밀도, 그죠? 단일 지역 내 전력을 소모하는 수준이
다른 공장보다 훨씬 많이 소비를 하더라.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이 전력에 대한 계획을 짜야 된다.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늘어난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지금 이제 전력 소비량이 2035년까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안정적인 24시간 동안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좁은 지역에서 고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필수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태양광과 그 다음에 풍력 에너지, 다른 국가들 다 늘렸고 우리나라도 이제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AI의 입장으로서의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분명히 이제 기저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에너지는 따로 있더라. 태양광의 그 불리함, 풍력의 불리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태양 에너지 제일 단점이 뭐죠? 저녁에, 밤에 전기 생산 못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오거나 기상이변이 생겼을 때 전기 생산 못합니다. 풍력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 해상풍력이죠. 해상풍력에서도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 효율이 바뀌게 됩니다. 분명히 이제 주로 유도하던 그런 바람 방향이 있을 거고요. 요것을 이제 마주보게 이렇게 풍력 발전기를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바람 방향이 갑자기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날개를 마주보는 게 아니라 날개를 비스듬하게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이 바람에 대한 힘이 약해질 겁니다. 풍력 발전기가 받는 바람 에너지가. 그러면 이제 효율이 예를 들어 이제 70%까지 나오던 게 이제 30%까지 떨어질 수 있고 10%까지 떨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된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태풍이 잦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대형 풍력이 이번에도 중국의 남부 지역에서 이 초강력 태풍이 지나갔을 때 풍력 발전기가 꺾여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태풍 지나갈 때 이런 것들 이제 운용 못 할 거고요. 또 이제 다시 돌리기 전에 유지 보수하고 또 이제 점검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단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기저 에너지원을 충분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미국, 중국 위주로의 이제 데이터 센터 그런 설치량이 집중될 거니 이 국가들이 어떻게 이 기저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 전부 다 석탄 에너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석탄 에너지 줄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중국 석탄 에너지 줄이는 듯 하지만 여전히 50%까지 쓰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탄소 중립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대신 발빠르게 늘리고 있는 것이 원전 에너지입니다. 원전 지금 짓고 있는 것과 건설 완료된 가동 중인 거 다 합하면 거의 90개 가까이 됩니다. 90기가와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 중국과의 그런 기저 에너지원을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저 에너지원에 이제 원전이 30% 정도 지금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30기가와트 잘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전에 건설되었던 것이 잘 유지되고 있죠. 근데 향후 이제 10년 동안 건설이 이제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 건설이 수명 연장되지 않고 가동 중단이 되고 그런 식의 움직임이 되었을 때는 점점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아까 석탄 에너지를 쓴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을 강하게 추진함으로써 석탄 에너지를 이제 공격적으로 없앨 겁니다. 대신 LNG로 그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채울 거고요. 원전 에너지와 함께 기저 에너지원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향후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을 한번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전력 수요를 흔드는 숨어있는 태양광을 조사해야 된다는 내용이 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태양광에 대한 단점 중에 하나죠. 지난해 8월 20일 정도에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이 냉방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요. 태풍이 지나갈 때는 당연히 태양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냉방 수요에 대해서 전력거래소가 집계한 수요가 1시간 평균 97.1기가와트 최대로 봤는데 실제 수요가 103.6기가와트까지 달했다고 합니다. 원전의 5기까지 발전량이 차이가 났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숨어있는 태양광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이 중앙 이 전력의 수요로 잡히지 않겠죠. 왜냐면 여기서 계속 이제 서로 자급자족하면서 사용을 하다가 이제 날씨가 안 좋으니까 갑자기 이제 전기를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5기가와트 수준인데요. 앞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러한 케이스가 늘어날 겁니다. 그럼 이 중앙은 뭘로 돌리죠? 태풍 왔을 때 기저에너지원, 원전에너지, LNG 발전기 그거밖에 없는데요. 지금 그 두 개 가지고 과연 태양광 발전에 좀 많은 공백을 이렇게 기후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태풍이 지나갈 때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LNG마저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천연가스와 원유를 수입하는데요. 달러 가격 높아지고 있죠.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그 와중에 가격까지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치솟고 가격도 치솟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유가도 지금 최근에 기름값 많이 올라간 거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돌리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함으로써 이제는 상승 사이클까지 진입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수준까지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 이런 부분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운용 비용과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럼 LNG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밖에 없을 텐데 평소에는 이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를 활용을 하겠지만 분명히 밤이 되든지 아니면 바람 방향이 애매하든지 그런 식의 이 간헐성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커버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기저에너지원이 필요한데 그걸 불가피하게 LNG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라면 지금 상당히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지금 한전이 대규모의 적자를 본 과정과 상당히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LNG 가격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어서는 정말 지금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빠르게 기저에너지원을 늘려야 된다. 그것도 연료 의존도가 이제 없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지금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탄소 중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적인 기술 경쟁과 그런 이제 가격 경쟁 입장에서 벌써 경쟁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탄소 중립도 눈치껏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타국가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AI라는 것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AI 우리 다 같이 하지 말자. 그러면 전력 수요 확 줄고 탄소 쓸 필요 없이 재생에너지 확 늘려가지고 서서히 그냥 전기 수급 보급하면서 그냥 느긋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AI도 하고 기술 경쟁은 또 이기고 싶고 이러면서 탄소 중립까지 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모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운용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향후 이제 이 5년 뒤에는 전기 소모가 상당히 클 거고 이런 경쟁력이 떨어졌을 때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12차 전기 수급 기본 계획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반영되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누가 맞다 흑백 논리로 들어갈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이 에너지 입장에서 국가 이 기업 경쟁력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느냐를 봐야 됩니다. 한국을 전 세계를 위해서 볼 게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 봐야 되는 최근에 보호무역주의, 국가 이익주의, 그죠? 실용주의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정부잖아요. 그 관점에서 이 에너지에 대한 정책도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RE100, 그 다음에 탄소 감축을 공격적으로 하는 것 전혀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실용성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게 좀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트럼프는 드릴 베이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됩니다. 이렇게
전 세계 지구에서 대표하는 국가가 이 탄소를 마구마구 쓰겠다고 언급하는 것이 상당히 불안하기도 한데요. 일단 모범 국가가 되어야 될 국가부터 이렇게 움직이면서 AI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캘리포니아의 시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 내부에서는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제 AI에 대한 투자를 하는 빅테크가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 빚 낸다는 것은 이제 회사채를 발행해서 그 비용을 대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회사채가 너무 많이 발행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MS 등 하이퍼 스케일러 회사채가 지금 이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회사채가 떨어지는,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제 AI에 대한 그런 버블이다라고 언급하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국채가 많이 발행되면 부담스럽죠. 근데 그 국채를 살 수 있는 투자자가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채 발행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그 회사채에 대한 매수 기회로서 또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것을 단기적으로 보고 버블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엔비디아에 대한 지분을 팔고 이제 오클로를 채권을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만큼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력 인프라의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AI가 운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에너지이고 그 기저 에너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태양광 신재생 아무리 늘려도 기저 에너지원이 부족하면 이 데이터 센터가 올바르게 운용되지 못할 겁니다. 밤 되면 데이터 센터 끌 수도 없고 풍력, 바람 효율이 떨어졌을 때 데이터 센터 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어졌을 때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기저 에너지원으로 100% 가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대신 연료에 대한 소비를 줄이면서 평소에는 태양광과 풍력을 통해서 그런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 그죠? 태양과 이 풍력은 공짜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지, 최악의 상황에서는 기저 에너지원으로서 100% 돌릴 생각까지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AI에 대한 중심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석유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저유가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이 AI를 중동에서 택했고요. 사우디와 UAE가 이제 AI 글로벌 3강 진입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유치를 했고, 특히 UAE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건설해준 바라카 원전 4개를 통해서 전기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원전 에너지를 통해서 충분히 데이터 센터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고요. 사우디도 마찬가지 LNG 발전, 열 복합 발전소 많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원전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 트럼프가 칩 제공해 주기로 했죠. 그리고 이 중동과 이런 빅테크 관련된 협약도 했고,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협약도 했습니다. 곧 사우디에서 이제 미국 왕세자가, 그죠? 빈살만 왕세자가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도 또 큰 빅딜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트럼프는 AI에 대한 그런 칩을 제공해 준다. 그러면 사우디에서, UAE에서 뭘 제공해 주나요? 저유가 유지해 주는데 도움 줬고, 플러스 에너지 인프라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구간을 만들게 된다. 그럼 미국과 원전 협력을 하는 한국이 또 중동 시장에 주요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바라카 5에서 8호기 얘기 계속 나오다가 쏙 들어갔는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대형 원전 2기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도 대규모로 진행될 수 있다. 근데 그 사우디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단조 공장을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이슈들은 확실히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AI는
전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AI에 대한 전력은 기저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 기저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할 경우 태양광과 풍력이 커버를 할 수는 있겠지만 기후 영향을 받았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게 가동이 안 될 때 충분한 기저에너지원으로서의 가동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원전이 아직 많지만 점점 수가 줄어들었을 때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신규 원전을 꾸준히 건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였던 거고요. 만약에 수명 연장을 한 20년 정도씩 해서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단기간에는. 네, 그런 면에서 향후 이제 어떻게 이 흐름들이 흘러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